답을 불러드리고. 자, 1번의 답은 5, 2번에 3, 3번에 3, 4번에 2, 5번에 2, 6번 1, 7번 5, 8번 2, 9번 2, 10번 5, 11번 5, 12번 3, 13번 2, 14번 3, 15번 4. 한 명 빠진 것 같아요. 15번. 잘못했어요. 15번도 1번이라고 그냥 통계 틀렸는데. 15번을 우리 전원이 다 틀릴 뻔했는데 진짜요? 진짜야?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전원이 다 틀릴 뻔해서 현주 없었어요. 현주 혼자 15번 맞았어요. 나머지 친구들 우리 모두 다 15번을 틀리다. 그냥 틀린 번호들을 대체로 모아봤더니 어딜 또 많이 틀린 1번을 또 의외로 또 많이 틀리셨고 1번은 3번 한 친구들이 눈에 띄어요. 3번 좀 있어. 틀린 애들은 거의 다 3번 한 것 같아. 아, 많지는 않구나. 한 두세 명 틀렸나 봐. 그리고 이제 간혹 혼자 2번 틀리고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지만 없다가 주로 이제 6, 7, 8 쪽에서 조금 틀리고 6번이 조금 6, 7번 이쪽에서 조금 틀리고 그 다음에 소설 대체로 다 2개, 3개 이렇게 틀리셨고 좀 많이 틀리신 분이 4, 5개까지 틀린 분들이 있네요. 우리는 이제 우리 반의 목표는 전원 1등급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는데 여기 전원 1등급 해야지. 지금 뭐 못할 것도 없고 아니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나만 1등급 말고 전원 1등급. 우리 같은 배를 탔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래야지 이렇게 무슨 반 전원 1등급 이렇게 광고를 내는 거야. 뭔가 특색이 있어야 돼. 매일 뭐 퍼센트로 내면 매일 그 퍼센트가 늘 비슷해. 1학년은 50%, 2학년은 70%. 그러니까 늘 비슷하거든. 한 해마다. 그러니까 2학년 한 73에서 뭐 많으면 78. 변동이 없어. 이거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2학년 애들 거 나오고 나서 이걸 올릴까 말까 아직 확정 등급은 안 나왔지만 대충 다 알잖아. 등급도 아니까 올릴까 말까 하다가 맨날 똑같은 거 이거 2학년 블로그 들어오면 맨날 뭐 문학 몇 퍼센트 뭐 이것만 있으면 좀 별로다. 그래서 일단 안 올리고 귀찮아서 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맨날 똑같거든. 그래서 이번에 특색이 있게 어떤 반 전원 1등급 뭐 수강생 전원 1등급 이런 거 괜찮잖아. 좀 새롭잖아. 이번에 그걸 목표로 우리가 좀 잘해볼 건데 일단은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시험 성적화 됐을 때의 어떤 실력보다 약간 문학적인 기본 소양은 약간 부족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한다. 근데 뭐 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1번 일단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보면 자 뭐 반어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개념어니까 한번 체크해봐. 반어 적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색채어. 색채어라는 거는 색깔 이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색채어와 색채 이미지는 살짝 다르다. 그래서 색채 이미지 안에 색채어가 포함되는 건데 여기는 색채어가 있나요? 그치? 색채어여야 돼. 색깔 이름. 자 그런 거고 3번에 자연물 의인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화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새한테 야 뭐 이러든가 너는 어찌 뭐 이렇게 하자든가 뭐 이런 것도 확인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우회적 표현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세요. 우회라는 건 돌려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는 걸 우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거 우회라고 하고 우회를 다른 말로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회와 동의어죠. 우의적이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의도 여기 들어가고 우화적이다 그러면 동물에다 빗대서 표현한다. 이건 빗대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야? 돌려서 말하는 거죠. 우회적 표현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의적으로 해도 우회에 들어가는 거고 우화가 쓰였어도 우회고. 근데 이때 우화는 동물에다 빗대어야만 우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회라는 거는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있는 단어다. 자, 그리고 계절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심지어 나열돼야 되는데 그런 거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답은 5번이었는데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뭔지 우리가 몰랐던 거지. 자, 이게 뭐야? 청유형이 여기 들어가요. 청유형. 뭐뭐 하자꾸나. 보시면 이제 가자꾸나, 먹이자꾸나, 가자꾸나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죠. 반복은 당연히 강조니까.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2번 틀린 친구가 있긴 했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의 답은 3번이었는데 이건 뭐 동일시는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래라는 단어라든가 대응, 조응이라는 단어들을 눈여겨보시는데 대응과 조응은 선지에 있는 거야. 1번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대응이라는 단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1학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본 조응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런 대응이나 조응은 서로 일치한다, 서로 짝을 이룬다 이런 뜻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가의 이제 박두진의 시인데 이런 시를 우리가 산문시라고 하는 거야. 줄글처럼 써 있는 시. 자, 산문시에는 운율이 있다고 했냐 없다고 했냐? 있다고 했어, 그치? 산문시도 반드시 시기 때문에 운문에 들어가고 운율은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요 시에서 요 표현법들을 찾아보려고 써놨어. 자, 한번 본인이 시각적 인지가 나온 부분부터 5번까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본인이 직접 가시에서만. 가에서만 찾는데 가. 시각적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요?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렇죠? 시각적 이미지라는 건 되게 폭넓어서 시각적 이미지 그러면 이제 대부분 눈에 띄는 색채 이미지 그리고 이보다 더 좁은 의미로 가면 색채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색채어가 쓰인 시는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시각적 이미지를 찾는 거니까 뭐 푸른 사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금빛, 뭐 햇살, 뭐 또 뭐 있지? 뭐 이런 얘기들, 뭐 풀과 이런 거 전부 다 시각적 이미지에 들어가겠죠. 자, 점층법이라는 건 한 어떤 대상을 하나의 단어라도 더 써가지고 한 글자라도 더 써서 강조하면 다 점층법이야. 그럼 눈에 보이는 건 사나 하고 불렀어요. 사나 그랬어. 자, 근데 그 다음에 뭐래? 푸른 사나 그래. 근데 좀 지나가서 뭐라 그래? 짙푸른 사나 이랬지. 그러니까 한 글자라도 더 써서 얘를 강조해주면 우리가 얘를 점층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서도 사나, 푸른 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점층법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다음 비유법입니다. 비유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우리가 잘 아는 직유. 그 다음에 은유. 또 뭐가 있지? 뭐 화류도 있고 대유. 뭐 화류, 의. 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다른 애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다 유가 들어가준다. 그래서 비유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의법도 비유에 들어가는 거죠.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맞잖아.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거니까 의법도 비유법 안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법을 찾아도 비유라고 보실 수 있는 거긴 해요. 우리 문제 중에 이제 그게 있었잖아. 아까 그 뭐 너희들이 비유라고 써도 많이들 썼더라고. 근데 답이 의인 뭐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더 좁은 걸 써라 이런 의미였던 거고, 의인이 비유법 안에 들어가기는 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선생님들이 뭐 위시에는 뭐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그랬는데 위시에 봤더니 직유나 은유가 안 보일 수도 있지. 의인이 있어. 그럼 걔도 비유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비유가 저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뭐 첫 줄에도 나오네요. 철철철 흐르는 듯, 뭐뭐하는 듯, 그래서 지규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연에서 보면 사나 푸른 사나 내 가슴 향기로운 이래자인데 이게 2인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 쓰고 있으니까 역시 의인법이 있어서 비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3년에 내려가 봐도 막 있어요. 벌레 같은 세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청각적 이미지는 뭐 음성상징어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 수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철철철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고. 자, 뭐 스며드는 물소리에 뭐 이런 부분도 청각적인 게 있긴 하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가 공감각적 이미지야. 자, 공감각적 이미지 어디 있을까? 몇 년에 있을까? 공감각적 이미지. 3년? 3년 어디? 향기로운 이슬밭. 향기로운 이슬밭은 그럼 뭐에서 뭐로 감각이 전이된 거야? 이슬밭이라는 건 뭘로 알 수 있을까? 이슬밭. 시각. 이슬밭을 시각으로 보면 향기로운이라고 했으니까 공감각 맞네. 그치? 자, 또 어디 있을까? 나는 일단 두 번째 역에서 찾았어. 향기로운 풀밭. 향기로운 풀밭도 되겠다. 이제 풀밭을 시각이라고 봤을 때 향기로운이 후각적 이미지니까. 내가 골랐던 건 그 밑에 줄에 스며드는 물소리였긴 해. 스며드는 물소리. 그럼 스며드는 물소리는 무슨 감각일까? 처음에 뭐야? 물소리니까. 청각이지. 청각이 뭐 하는 거야? 스며든다라고 했으니까 촉각. 그래서 청각의 촉각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난 1학기 문학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 공감각이 드디어 나온 거야. 너희 학교 공감각 잘 안 냈는데 공감각이 그래서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 제대로 1학년 1년 내내 선생님이 역설법만 냈는데 이제 드디어 공감각이 나올 때가 되었다는데 진짜 공감각이 나오셨어. 근데 공감각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제 기억에 예를 들어서 이거였다. 저가 이거. 청각에서 촉각까지 공감각적 이미지.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왔냐? 기억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2학년에 또 이제 문제점 모두가 나온다. 이거 모두. 그래서 애들이 막 3개 중에 2개 고르고 대체로 답은 3개일 때가 많긴 해. 근데 이제 막 4개 고르는 애들 있고 이거는 허를 찌르게 4개일지도 몰라.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갖고 이제 4개 골랐다 틀리고 막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1, 2, 3, 4, 5야. 근데 이 중에 얘는 없어. 공감각이. 그리고 여기 공감각이 다 쓰인 거야. 그리고 얘하고 똑같은 청각에서 촉각으로 전이되는 게 예를 들면 3, 4, 5에 있었던 거지. 애들이 성급한 우리 친구들이 그냥 공감각이 다까지만 보고 2, 3, 4, 5를 다 쓴 거야. 모두 고르세요니까. 근데 답은 이제 당연히 3, 4, 5였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가장 좁은 틀을 적용해서 답을 써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아까 요거 빈칸 채우는 거 이렇게 문제 푼 것 중에 애들이 의인화가 답이었는데 비유라고 써서 이렇게 틀렸다라고 표시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장 좁은 답을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표현법을 쓰라고 했는데 만약에 답이 지규야. 근데 너희가 지규도 비유니까 그럼 비유라고 이렇게 쓰고 이러지 말고 가장 좁은 틀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좋은 자세인 것 같아. 근데 이제 틀린 친구들 있죠.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 이거를 나 어떤 애가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를 시험 기간이잖아. 문학이 항상 둘째 날인데 다음날 다른 시험들이 있는데 자기를 잠시 만나줄 수 있니. 근데 내가 니네들 시험 때문에 바빴거든. 근데 자기가 정말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정말 할 말이 있다. 자기가 이걸 몰랐겠냐. 선생님 자기가 몰랐겠냐고. 그래서 모두 고르세요만 아니었던 거야. 아니면 뭐 몇 개라고 알려만 줬어도. 근데 자기가 공감각에서 틀렸다고 되게 억울해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점 단위에 걸려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억울해졌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점 단위야. 1등급 점 단위. 0.1 차이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막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점 단위로 등수 쫙 내놓거든. 과연 어디서 끊길까? 그런데 요 멤버 점 단위의 멤버에 들어가 있다. 이때 요 실수만 안 했으면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조심들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표현법 찾아봤고 이 작품에는 워낙 표현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 작품이긴 한데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게. 자, 그 다음 문제들은 한번 그 다음 나시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죠. 나시. 자, 나시에서 골동품 상의는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왜 마이너스야? 나무를 막 배.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죠. 이 골동품 상인과 그럼 대비를 해준 존재는 뭘까? 농부. 그렇지. 그렇게 잘 읽어주시면 되는 거였다.
사실 이 시의 핵심은 뭐였냐면 골동품 상인이 와서 이 숲이 파괴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얘는 숲을 하고 왔지만 여전히 농부나 그것들은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순수하게 파괴되지 않았다,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걸 읽어내시는 게 중요한 시였고, 그 다음에 지지헌기는 좀 읽기 어려웠다. 이거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한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기 너무 어려워서 지지헌기 부분은 그냥 본인들이 납득한 대로 그냥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여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대로 나오잖아. 4번에 뭐가 있냐면 1번 선지에서 가는 나와 달리 일부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때도 애들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일부 연인데 이거를 마지막 연이라고 읽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나와 달리 일부의 연이니까 연들 중에 한두 개가 명사로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명사로 마무리되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 여운은 따라오는 거였지. 자, 그 다음 5번에도 이 얘기가 또 나오죠. 가와 나는 모두 말줄임표를 통해 뭐를 해주는 거야? 대립 상황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말줄임표를 쓰면 서술형이 안 나온, 서술어가 안 나온 거고, 서술어가 안 나오면 뭐를 주는 거야? 여운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5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거다. 자, 5번이 그때 이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가 5번 문제였어요. 근데 우린 또 잘 풀었어. 여기서 둥둥 기름진 햇살로부터 벗어나 씻기는 하늘로 향한다 그랬는데, 둥둥 뭐 하는 거야?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에 씻기운 하늘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둥둥 산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흰구름이 건너갔어. 둥둥거리면서. 그리고 그 건너간 자리에 씻긴 하늘이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둥둥이가 둥둥 떠서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둥둥 떠서 떠나가고 그 씻기운 하늘이 되는 거지. 그렇지. 둥둥이가 떠나가야만 씻기운 하늘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읽어내기 되게 어려웠다. 왜냐면 이렇게 산문시기 때문에 쉼표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디에 걸어야 되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문제로 낸 거죠. 너무 잘 읽어주셨네요. 자, 그다음 6번의 답은 뭐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하고, 7번, 8번 다소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 설명하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7번, 8번은 우리가 이 정도 이해한 걸로 그냥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7번, 8번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체로 잘 푸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고전소설을 너무 많이 풀었다. 자, 일단 사람에 따라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이제 미미문을 또 봤단 말이야. 내가 또 미미문의 구독자 176만 명 중에 한 명, 176만 명 중에 한 명인데, 그 미미민의 이제 All About 입시를 내가 좀 많이 보고, 근데 어젠가는 봤는데 그게 떴어. 그 국어 강사 간담회 뭐 이런 걸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뭐 유대종, 그다음에 김잼마라고 엄청 예쁜 대성마임의 강사 있거든. 그리고 한 사람이 심찬우고, 한 사람은 이게 미미민으로 자주 나오는 학교 국어 여자 강사였어. 그 사람하고 이렇게 4명이 나와갖고 막 이제 질문을 이렇게 이거에 대한 찬반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그 심찬우라는 선생님이 좀 독특하게 가르치나 봐. 그러니까 밑줄 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가르치나 봐. 왜 밑줄을 치냐? 뭐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밑줄 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라는 걸 갖고 이제 서로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이런 거야. 너희들 보기에 어때? 밑줄 치기가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지 능력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필요 없는 애는 안 치면 되는 거고, 필요한 사람은 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독해력의 수준에 따라 내가 독해력이 좀 부족할수록 쳐야 돼. 근데 이제 진짜 부족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는 거지. 이건 진짜 부족한 애들.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줄을 안 치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 이건 좀 많이 심각하다. 왜냐면 이게 표시를 한다는 건 나중에 내가 다시 봤을 때 이제 좀 참고할 수 있다고 치는 건데, 다 치는 건 하나도 안 친 것과 다름이 없지.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 이제 심찬우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밑줄 치지 말자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밑줄 치자는 거야. 그래서 유대종 선생도 밑줄 쳐야 된다. 뭐 이렇게 강의를 하나 봐. 그래서 이게 심찬우라는 사람이 아마 그 유대종 선생이라는 사람이 아마 조교였거나 뭐 이런 걸 했었나 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러는 거야. 자기가 유대종 선생님이 거기에 잠시 있었을 때, 그때 뭐 수능이 끝나고 이렇게 다 우리 강사들이 다 풀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때 유대종 선생님과 같이 풀었다는 거야. 바로 자기 앞에서 풀고 있었대. 근데 줄 하나도 안 걷다는 거야. 유대종 선생님 풀 때 눈으로만 풀던데요? 자기가 직접 봤대. 밑줄 하나도 안 걷다. 근데 왜 애들한테는 밑줄 그라고 가르치냐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말이야.
유대종 선생이가 밑줄 안 긋는 거지. 우리가 그 수준은 아니잖아. 그냥 미학과 나왔거든요. 미학과는 철학과란 말이지. 그 사람도 얼마나 글을 잘 읽는데. 근데 그 사람이 안 쳤다고 해서 그 치는 방법이 나쁘다라고 가르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다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 이 고전 소설 읽을 때 내가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재밌게 읽어라. 그러면 고전 소설은 된다. 이거 하고 또 하나 근데 그거 갖고 영 아쉽다. 그럼 두 번째 팁. 잘 끊어 읽기를 해야 돼. 끊어 읽기. 자, 어디서 끊어야 될까? 끊는 방법. 끊어 읽기. 끊어 읽기. 이 끊어 읽기는 장면에서 끊으셔야 돼요. 장면에서 끊어 읽기. 자, 그럼 뭐가 장면에서 끊어 읽는 거냐?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바뀌거나 등장인물이 뭐 여기서는 이제 황간하고 장학사였는데 그 다음에 송실랑이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바뀌면 장면을 끊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또 바뀌면 뭐가 바뀌면 시간적 배경이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고전소설은 그렇지 않고 그냥 공간이 바뀌면 장소, 그 장소가 처음에는 이제 서울이었는데 거기 뭐 전라도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걸 끊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수능을 이제 내신도 내신이지만 내신은 그나마 이게 좀 좁죠. 근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살아온 18년의 결과가 수능의 점수래. 그러니까 1년 열심히 했다, 3년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18년 인생 어찌 살아왔는데로 수능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18년 갖고도 안 돼.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입시제도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위로 얹히는 그 N수생들의 파워잖아. 그럼 걔네들이 위로 얹히는 애들은 막 23년의 세월을 갖고 온단 말이야. 22년의 세월. 그래서 내가 국어 영역 한 문제 때문에 의대 못 갔어. 내가 이 한 문제 기필코 맞아서 의대 갈 거야. 뭐 이러고 애들이 덤비는 거 아니야. 그럼 과연 우리가 어렸을 때 책 읽기도 좋아하지 않았고 뭐 국어 공부도 고등학교 와서 처음 했고 막 이런 우리가 1, 2년, 3년 사이에 진짜로 국어 능력 자체가 1등급 수준으로 전국 4%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나 우리가 약간 그 능력은 안 되지만 점수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다. 그러니까 그냥 쭉 읽고 문제를 띡띡띡 푸는 1등급 능력 자체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소설에서 정보를 자꾸 놓친다든가 소설이 있다가 집중력이 이게 어디 잠깐 날아갔다 온다든가 이런 분들은 집중력도 마감할 수 있고 이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등장인물과 공간이 나올 때 쫙 줄거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토막토막을 내는 거야. 그래서 토막토막을 내다 보면 이게 정확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15분 같은 경우에 우리 애들이 현주 배우 다 틀렸다고 했잖아. 우리 전원이 다 틀린 그 위대한 문제 1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다가 3점짜리였어요. 아유, 3점짜리 틀렸으면 어떡하냐. 3점짜리인데 뭐 옹달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뭐 아까 거기서 막 푸는 이것도 했어.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는 개인적으로 보기는 먼저 읽지 말자 좀 이긴 해. 왜냐면 보기가 오히려 애들을 결정적으로 낚일 때가 있더라고.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보기 때문에 틀리게 될 때가 있어. 그럼 차라리 정보 없이 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키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기는 간혹 우리를 슬프게 할 때가 좀 있어. 보기에 너무 집중해서 보기에 맞춰서 읽다가 이제 단순 일치불일치 틀려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도 비슷해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거든. 근데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이 답인데 옥란 현재가 도주하다가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의 담을 넘은 것은 가문의 명망을 위해 늑혼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얘가 밑줄 어디다 쳐야 되냐면 늑혼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그럼 얘가 담을 넘을 때 늑혼에 저항하고자 하는 게 있었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얘들 담을 왜 넘니? 이제 걔는 가짜 편지를 받고 이제 아빠 만나러 황성을 가고 있었잖아. 가짜 편지긴 했지만 근데 가짜 편지인지 모르는 상태로 얘가 가다가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꿈에서 아빠가 나타나고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상하다. 꿈이 너무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세 명이서 뭔가 이상하니까 일단 튀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의 몸을 어쩌고 하니까 남자 옷으로 영진이라고 바꿔 입고 막 이제 일단 튀는 거죠. 그 부분만 보시면 옆에 왼쪽 보시면 옥란이 놀라서 잠을 깨니 심신이 혼란하여 옥계와 영진을 막 깨워. 야, 괴상해.
어휘할까? 세 명이 도모하여 올라가 상황이나 알고 만일 개인이 체수 중에 정말 그러면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자. 근데 문제는 남자 옷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옥계가 이윽고 듣고 말하기를 형아 그때 여자들도 형아라고 그랬대. 꿈속 일이라 믿지 못할 말이지만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그 편지가 아빠가 썼다고 생각하고 그 편지 믿고 가고 있는 중인데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뒤숭숭해.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 거야? 그 꿈을 꿈이어서 믿을 수는 없는데 범상하진 않다. 이때 범상이 뭐야? 평범하지는 않다. 뭔가 특별하다. 이때 범이 평범할 범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백범 선생님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갑자기 백범. 자, 범상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범한 일이 아니다. 뭔가 특이하다. 형아 말이 옳으니 특이하고 뭔가 이상한 거는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오빠하고 영진이 오빠랑 옷을 바꿔. 그리고 나는 연약하니까 이대로 문 밖에 나가서는 각각 헤어져 가다가, 그러니까 언니는 먼저 가고 나는 또 나대로 따로따로 가다가 경성에 가서 우리 만납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원을 그때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만일 우리가 함께 도주하다 보면은 셋이 다 같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가다가 이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옥라이가 말하기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옷 서로 갈아입고 담을 넣은 거죠. 그래서 영진이는 못 넣은 거고. 자, 여기까지 보면 얘네들이 늑콘이 지금 계획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꼼짝이가 이상해서 일단 우리가 튀어보자. 일단 가서 아빠가 어떻게 계신지는 한번 확인해보자. 뭐 이 얘기만 한 거지. 그 강산이라는 황관이 늑콘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정보 때문에 답이 4번이었던 거죠. 근데 애초에 그 도주하다가 잡혀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도주하면 잡히니까 따로 도주해야 된다면서 위에 것도 틀린. 그렇죠. 다 같이 가면 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따로따로가 이제 다 같이 잡히는 걸 좀 피해보자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것도 읽기에 따라서는 예측한 거 아니냐라고 우길 수도 있어. 일단은 우리 셋이 가다가 잡힌다라는 건 도주하다 위험하다는 뜻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보다 더 방어적으로 늑코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도주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갈라져서 일단 잘 도망가보자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결국 그럼 15번에 4번이 뭐 어려워서 틀렸냐? 이제 정보를 놓치거나 그런 거잖아. 근데 왜 정보를 놓치냐면 고전소설 재심이 길거든. 긴 걸 읽다 보면 집중력이 어느 순간에 살짝 흩어지는 거야. 잠깐만 어디 갔다 와도 틀리는 거거든, 그 문제를. 근데 이제 나중에 고3 가면 그런 것도 한단 말이야. 주로 몇 번에서 틀리나. 내가 몇 번에서 틀리나. 그럼 애들이 대충 틀리는 번호가 비슷해. 왜 그러냐면 거기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야. 그럼 나는 몇 분 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구나.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죠. 80분이니까. 그럼 이때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더라도 풀 수 있는 영역이 뭘까? 뭐 이런 것들도 체크해서 내가 문제 푸는 순서도 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방어하려면 장면 끊어읽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네, 나머지 것들은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여기는 내가 수업 준비를 해놓은 거여서 문제풀이식으로 파일을 바꿔가지고 내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근거는 걸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에서 아까 보다 보니까 너희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하나 있던데 몇 번이냐 아니면 몇 번일까요? 이게 참 이거 27쪽 27쪽에 7번 그리고 채점하는 거거든. 이게 채점하는데 다 맞아서 그냥 깨끗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채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한 2분 정도가 채점이 안 돼 있는 것 같긴 해. 네, 채점까지 하시는 거예요. 채점하고 본인 이제 뭐 다 체크해 보시고 이러면 되고 생각보다 책이 되게 꼭 개념이 디테일하게 돼 있어서 연습하기 참 좋다. 되게 좋다. 그러니까 7번을 이게 막 물음표 해놓은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도 있고 막 그랬어. 그래서 이제 시적 대상이 대나무고 뭐 이제 매화인 거는 설월 죽을 몰랐어도 위에 대나무가 있으니까 대나무를 누르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나무는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매화가 있다는 걸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공통점에 추운 계절의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는 강인한 속성이 있어. 예로부터 땡땡땡인데 여기에 연민 쓰고 이런 거 좀 너무하지 않아? 추운 계절의 시련을 견디고가 불쌍히 보였던 거구나.
견디고 이겨내는 강인한 속성이거든. 이 강인한 속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예찬이겠죠. 자, 이제 가를 한번 읽어볼게. 옥설이 차갑게 대나무를 눌러요. 옥설이라는 건 이제 설이지, 설. 옥 같은 설 이런 건가 봐. 눈이지. 눈이 대나무를 누르고 얼음같이 둥근 달이 휘엄청 밝아요. 달이지만 얘를 비유해 준 말이 얼음같이 차가운 말. 춥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서 알겠노라 굳거나 그 절개 밑줄. 절개 나왔으면 이제 참이죠. 아유 대단해. 자, 더욱이 깨달았대. 너의 깨끗한 빈 마음까지. 그러니까 너는 뭘 갖고 있어? 절개도 있고 깨끗한 욕심 없는 마음도 있고. 대나무가 속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예찬. 자, 나 보시면 아마도 이 번님이 풍운이 그지없다. 풍운이라는 건 이제 바람 풍자고 운치인데 풍운이라는 게 끝이 없군요. 이 번님이 풍운이 끝이 없다. 넌 풍류를 좀 아는구나. 옥골 빙혼이 냉담도 하는구나. 그래서 옥골 빙혼이라는 건 혼이냐 흔이냐 스킨이라는 거예요. 흔이니 혼이니 혼? 아니 이걸 내가 지금 이 파일이 아니 이 투수가 줬는데 락을 걸었어. 근데 굿노트는 다 열린대. 갤럭시 노트에서는 안 열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일일이 스캔을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파일을 안 써줘. 이 파일을 이 투수가 공식적으로 줬거든. 그랬는데 안 열려. 그래서는 이제 뭐 뷰어만 됩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편집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수업 준비를 하려면 이거 써야 되잖아. 안 되는 거여서 내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막 물어봤지. 선생님들 내가 다 줬으니까 내가 이 투수를 받아서 막 줬단 말이야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괜찮대. 그랬더니 다 F를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은 그냥 굿노트에 그냥 열린대. 그럼 다 써진대. 근데 나만 안 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리고 이제 내가 일부러 그걸 사진기로 일일이 찍어가지고 스캔 파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내가 해상도가 좀 안 좋네. 그래서 이 혼인지 흔인지 구분도 안 가게 보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갤럭시 굿노트로 열어보려고 했는데도 되지도 않고 있어. 이러면서 애플을 살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 나는 갤럭시가 2개나 있는데 이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기서 하나 더 사는 건 좀 심하지? 굿노트 때문에? 지금 그런 슬픔이 좀 있어 지금. 그래서 아마도 이게 번님이 풍운이 그지없다니까 풍운이 있구나. 옥골 빙혼이 냉담도 한데 이렇게 차갑고 추운데 이랬는데 옥골 빙혼은 매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풍편의 그윽한 향기는 여기 그윽한이네. 그윽한. 이 그윽하다 그러면 플러스야. 꾸며주는 말이 세한불개하구나. 그래서 세한불개라는 건 불개가 개가 고칠 개자예요. 그래서 개과천선할 때 그런 개자거든. 그래서 세한이라는 건 세한도라는 말이라든가 세한고절이라는 말 들어갔을 수 있어. 세한은 아주 추운 겨울을 말하는데 그 추운 겨울이 불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개 고칠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지. 그래서 세한불개는 이제 아무리 추워도 너를 고칠 수는 없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너는 절개가 있구나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이렇게 검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애들이 한 반 이상이 틀렸던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드코어까지 하셨고 30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30쪽 우리가 했고 오늘 우리는 소설부터 하시면 돼요. 그죠? 소설. 소설은 정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 너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그림 밑에 막 나와. 그림 밑에 막 나오고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일을 작가가 그럼 뭐야? 상상이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 가공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 뭐 꾸며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소설은 현실에 있을 법하지만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 각자 쭉 읽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 표가 나오잖아. 허구성, 산문성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애는 누굴까? 허구성이지, 그지? 허구성. 얘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소설은 허구성이다. 요즘도 그래도 애들 가끔 물어봐. 소설 읽다가 고등학생들도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런 질문하면. 허구성인데.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5개 중에. 남은 5개 중에 꼭 기억한다면? 개연성이겠지, 그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성질.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수목의 서울 1964년 겨울은 꽤 중요한 작품이고요. 요 작품만이라도 우리가 요 부분이라도 잘 읽어두고 지나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조금이라도 나올 때마다 읽어두시면 좋아. 그러니까 그냥 휙 넘기지 말고 이 소설 워낙 단편이기도 하지만 요 짧은 내용이어도 김수목의 소설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읽어두시는 게 언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책을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꼭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60년대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 우리 지난주에 했던 213호 주택이 있었잖아. 그게 60년대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 같은 배경. 그러니까 같은 배경이니까 무슨 시대겠어?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에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산업화 시대에서는. 산업화 시대에 뭐하고 뭐가 제일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213호에 나왔던 인간소외.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뭐냐면 빈부격차. 산업화가 되면서 빈부격차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카메라 워커에서도 걔가 웃기네 그러고 나서 생각나 웃기네 하고 나서 이제 고모가 내가 깨닫잖아. 사람 스포츠 쫙 보고 이것 때문에 걔가 그랬구나 느끼잖아. 그게 결국 뭐야? 노동자들 그렇게 정말 황폐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닦아놓으면 또 자가용 있는 사람들은 이제 휴가를 즐기고 이게 빈부격차잖아. 그래서 산업화 이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거듭되면서 이런 소설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하나가 인간소외 현상. 기계가 중심이 되는 요즘도 우리가 AI에 이제 소외당하고 있잖아. 인간소외 현상. 그 다음 또 하나가 빈부격차. 지금도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야. 정보화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 그게 가중되고 있는 거지. 인간소외도 많이 일어나고 몰라서 못 쓰는 경우 있잖아. 애가 막 날 따돌리고 막 이러잖아. 지금도 분노도 없다고. 지금 인간 소외된 거야. 이렇게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죠. AI를 지배하는 자와 AI에 당하는 자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의 소설들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기억하시면서 그 초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 여기도 보면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켜.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고 개인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소설이긴 하죠. 자, 아무튼 이 소설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한번 이 대목을 읽어보시고 옆으로 넘기시면 이생규장전 나옵니다.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이 쓴 거니까 제목도 써봐. 옆에 1대1 작품 채워. 자, 이 작품 분명히 요거밖에 없었어. 흰색이 아깝다. 자, 요거밖에 없으니까 어떡하지? 자, 금오신화. 자, 이거 써놔. 이생규장전은 요 금오신화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금오신화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김시습이 썼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은 아니겠지. 무슨 소설? 한문 소설.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으로 쓰여졌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다. 금오신화인데 이 중에 얘가 이제 단편집이야. 5개의 작품이 들어있거든요. 5개 중에 이제 유명한 애가 2개가 있어. 하나가 이생규장전이고 하나는 만복사 적분.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이야기 이런 뜻이야. 자, 이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규장과 했던 러브스토리. 이때 규장은 규방에 있는 꽃이라 이런 뜻이야. 자, 규방에 있는 꽃이 최신왕자고 이생이하고 최신왕자가 이렇게 러브스토리를 하죠. 이 소설에서는 이 남녀가 3번 만나고 3번 헤어진다. 첫 번째 만남이 뭔지 알아? 이 최신의 집이 엄청 부자야.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이렇게 롤스로이스 아니야. 되게 비싼 차가 뭐가 있을까? 페라리? 페로리? 그런 차 있어? 그런 차 타고 얘가 쫙 가고 있는데 학원 가던 이생이가 가다가 딱 약간 접촉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책을 딱 떨어뜨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제차 타는 애가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내다본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이생이는 책을 딱 짚다가 둘이 눈이 쫙 마주친 거지. 둘이 이제 그 순간 뿅 봤어. 그래서 우리 이생이가 어떻게? 그날 밤에 담을 타기 시작하는 거야. 최신의 집에 잠이. 그래서 막 문 열고 벌컥.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다음이야.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최씨를 찾아가지 않은 날이 없다. 밤마다 찾아가는 거지. 밤마다. 어느 날 저녁 이생이 아버지가 드디어 참다 못한 아버지 탁 널 앉혀놓고 너 지금 뭐냐? 너 어디 가는 거냐 도대체?
막 이러면서 이제 물은 거죠. 자, 그러다가 너 이러면 안 되겠다. 너 안 되니까 너 이제 당장 짐 싸가지고 너 종들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고 거기서 이제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막 이러면서 그렇게 보내버린 거야. 얼리. 그래서 얘가 갔어. 근데 아빠한테 아니요 소리도 못하고 짐 싸고 갔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최 씨가 아파. 내가 싫은 일. 엄마가 막 그 인격적인 엄마가 딸이 아프니까 아 너 왜 이러니 무슨 일이니 말해보면 막 이랬더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지. 제가 사실은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엄청 우여곡절인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다 혼담을 넣어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왜 이런 끝나면 얼마나 좋아 해피엔딩. 근데 이런 끝나니까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책 줍다가 한번 만나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다가 아빠 이생이 아빠가 이제 멀리 기숙학원을 쳐넣는 바람에 애가 이제 쫓겨났어 헤어졌어. 그런데 이제 최 씨가 막 아프니까 최 씨네 집안이 좀 재벌이니까 그래서 혼담 넣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이생이만 보내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서 우리 이생이가 또 전쟁에 참여해. 근데 그 사이에 이 홍건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집을 풍지박살 만들어버리고 풍비박살.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최 씨가 죽어.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 집에 돌아와서 이제 최 씨는 죽고 이제 너무 이생이 막 슬퍼하고 있는 거야. 이제 두 번째 헤어졌잖아. 근데 저쪽에 밤에 난간을 붙잡고 서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야. 최 씨야. 근데 최 씨는 죽었거든. 근데 얘가 죽은 걸 안다니까? 죽은 걸 알아. 근데 최 씨가 걸어와. 나 너희들한테 어떡할래? 최 씨 죽은 거 알아. 얘는 진짜 죽은 거 안다니까? 근데 근데 최 씨야. 최 씨가 막 웃으면서 걸어와. 그리고 도망갈 수 있지만 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귀신인 걸 알지만 반가이 말면서 어디서 오시나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해. 그랬더니 내가 어쩌고저쩌고 상처를 하고 어쩌고 귀신이래 잘 봐. 둘이 근데도 귀신인 걸 알면서도 둘이 너무 이제 사랑이 빠져.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날부터 이제 우리 이생이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누가 뭐 무슨 잔치 있다고 가지도 않아. 오직 최 씨 얼굴만 보면서 맨날 시 쓰고 같이 이제 즐겁게 지내.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 지나자 어느 날 이제 최 씨가 말하는 거지. 나는 이제 명부의 이름이 올라있다. 우리 지난주에 10전도 봤잖아. 10전 명부. 명부의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야 된다. 내가 여기 이렇게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된다. 그러고서는 간대. 그럼 마지막 이별. 그래서 갔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3번 만남, 3번 이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생규장전 하면은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뭐 한다? 3번의 만남, 3번의 이별. 이거 니네하고 옛날에 기출에도 나오니까. 이게 3참이었어? 그런데 너희가 이제 배울 그 문학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 본문이 있다. 원래 내가 배우려는 작품. 그럼 그 뒤에 학습 활동이 나오는데 이 학습 활동에 항상 작품 너머로라는 게 있어갖고 여기서 배운 메인 작품 말고 또 다른 작품이 하나씩 나와. 그래서 결국 우리는 1단원이면 작품이 2개인 거야. 시험 범위가. 자,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상규정전이 그 학습 활동의 작품 너머로에 나온 적이 있거든. 이렇게 현대복이.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한테 지금처럼 얘기해 줬을 거 아니야. 야, 그래서 이 소설은 3번의 만남과 3번의 이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러고 했거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3번, 3. 틀려요. 틀린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작품활동 딱 하자마자 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이러면서 했던 게 3, 3인데 이걸 애들이 틀려가지고 내가 그때 참 기가 막혔죠. 하여튼 그게 언제쯤이었지? 지금 대학 2학년들. 올해 2학년이었던 걔네들 때 이 문학시험에 이 3, 3이 답이었는데 이걸 틀리는 깜찍한 애들이 우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에서 이생기정전 이렇게 스토리를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아유 서술자인데 좀 지겹다 그지? 서술자 우리 다 알아요. 자, 첫 줄만 보면 서술자는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로 작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이다. 자, 1번이 허구적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10점 뭐 이런 것들 나오겠지. 우리가 꼭 이런 거를 1, 2, 3, 4, 5를 하면서 파악해야 되나 싶긴 한데 개념 당기는 예시 나오고 이 개념 당기는 예시에 채만식의 레디 메이드 인생이 나오잖아. 레디 메이드가 무슨 뜻이야? 레디 메이드 그건 뭘까? 이미 만들어진 옷으로 치면 기성복 이런 거 알지? 근데 인생이 이미 만들어진 인생이야. 근데 기성복은 많이 찍어내고 났는데 안 팔리면 땡이잖아. 인생도 이렇게 됐다는 거야. 1930년 우리나라가 1910년대 20년대 일제강점기 때 연락 교육열이 붙었던 거 아니야? 진짜 교육열이 화신이었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인데
그래서 막 온 사람들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있었어요. 이광수 알아? 아, 그 개그맨 이광수 아니야? 그 테크닉이 아니고. 이광수. 이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또 최초 자주 나오네.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소설 쓰신 분이잖아. 무정이라고. 이 정도 우리가 또 알아줘야지. 고등학교도 나왔는데. 왜 나중에 고졸인데 야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 뭐야? 그랬더니 한문 소설 금옷이라는 거요. 우리 상식의 세계 이 정도는 알아야겠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소설. 장편 소설 무정. 최초의 장편 소설. 무정이야. 이거 내가 얘기해줬지. 니네들한테 얘기했을 때 나하고 헷갈리네. 우리 얘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아버지. 알아? 근대문학의 아버지. 시험 범위에 있었어? 얘가? 어디에? 역사 시험 범위에? 아 맞아. 친일파 맞아. 얘 북한에서 죽었어. 얘 6.25 전쟁 때 월북됐거든요. 그래서 막 죽었어요. 그때 죽으셨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얘는 진짜 친일을 오부지게 했어. 얘 정도껏 한 애가 아니야. 얘가 예의가 없이 했어. 근데 얘 원래 독립신문 기자였다. 그런데 얘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얘 상하이 임시정부에 막 가 있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편지 써가지고 그래갖고 내려왔잖아. 여자친구. 얘가 또 결혼을 딴 애랑 했는데 얘 여자친구가 있었다며. 지성이. 그 여자가 내가 지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야. 완전 인텔리지.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총독부에서 그 여자애를 꼬셔. 너 편지 써라. 그리고 그 여자가 편지 써가지고 얘가 기차 타고 저희 상해 임시정부에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근데 그때 기차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닌데 저거에 의하면 야사야. 야사냐면 이광수가 이렇게 이제 탄 열차가 뭔지를 이제 다 했다는 거야. 저기서 잡으려고. 얘는 이제 나는 독립신문 하고 막 그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애니까 얘를 잡으려고 그래갖고 이제 딱 기차 몇 번 기차를 탔냐 뭐 이러면서 이제 헌병들이 막 이렇게 쫙 나왔대. 근데 못 참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영어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얘가 약간 머리도 곱슬곱슬하거든. 그리고 안경 이렇게 쓰고 근데 막 원서를 얘가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야. 쟤는 아니다. 한국 조선 사람 아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기차에서 원래 잡히는 거였는데 안 잡히고 이제 왔죠. 경성까지 왔다가 결국 뭐 엄청나게 친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완전 친일의 화신인데 아무튼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친일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파면 팔수록 좀 부끄럽긴 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문학의 아버지긴 한데 근데 그렇긴 하지. 이제 아시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이광수가 있었고 이제 저희 중국에 이제 근대문학의 아버지가 있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루쉰이라고 해요. 루쉰. 그래서 이 사람 책 중에 정말 어려운데 애들이 많이 하는 책이 뭐냐면 아큐장전이라는 소설이 있어. 아큐장전 읽어봤어? 아큐장전? 아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큐장전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그걸 쓴 사람이야. 이걸 한자로 쓰면 노신이라고 돼.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시 중에 노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가 있거든. 되게 유명한 시 중에. 노신이 바로 루신을 말하는 거야. 이제 이거를 한자로 표시해서 읽으면 노신이 되는 거죠. 음독하면. 이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건 세 번째 사람들이야. 일본의 근대문학의 아버지. 이거 좀 웃긴데 니네 안 웃어줄까봐 좀 부끄럽긴 하다. 근데문학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나스메 소세키. 나스메 소세키. 그리고 이 나스메 소세키가 이제 근대문학의 아버지다. 그래갖고 이제 3대 우리나라 아시아 3국이잖아.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의 3대 근대문학의 아버지인데 이 이름이 소세키다. 진짜야.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하셔도 웃기지 아니거든 이런 얘기 안 해요. 진짜 소세키. 애들 검색해봐 그러면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소세키. 그래서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좀 꿀려요. 얘가 제일 꿀립니다. 나중에 친일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근대문학의 아버지야. 근데 이때 이제 이 무정이라는 소설이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았는데 이 무정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이게 1917년 소설인데 뭘 얘기하냐 맨 끝에 주제가 뭐냐? 공부합시다. 우리 모두 유학 가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했냐면 1917년대 이때 애들이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 논 팔고 땅 팔고 막 그래갖고 얘 하나 공부시켜갖고 집안일 일으키리라 막 이런 공부시켰거든. 그랬는데 1930년대가 딱 됐어. 이제 결과를 따먹을 때가 됐잖아. 17년부터 공부 열심히 시키면 이제 30년이 뭐가 되잖아. 그런데 30년대에 뭐가 섞게? 세계 대공황이 떡 하고 터진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취직이 안 돼. 그래서 레디 웨이딩 생겨.
내가 열심히 만들어졌는데 근데 갈 곳은 없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레디메이드 인생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취직은 안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런 소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서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술자의 정보 파악하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순서로 이걸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 그래서 이제 얘는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이제 뭐 방아쇠 배반의 여름은 정말 배반인 줄 아는 소설이긴 하지만 그냥 파악하시면 되고 또 넘기시면 시점 나와요. 시점은 또 우리가 난실 선생님 덕분에 이거 열심히 외웠잖아요. 거리 막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시점 부분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 초점 화자만 좀 볼게요. 그 애가 이렇게 머리 띠하고 있는 여자애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초점 화자. 초점 화자라는 건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가 어떤 이제 서술을 해주는데 어떤 한 인물에 집중해서 말하는 화자가 있는 거야. 초점 화자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이야기하는 서술자다. 전지적 작가긴 해요. 이게 초점 화자면 어떤 특정 인물이면 1인칭도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되고 초점 화자는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그러면 모든 등장인물에 다 알고 있잖아, 속속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만 설명하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초점 화자라고 얘기하는 거다. 또 우리가 이제 배운 문학 지학사 교과서에 보면 이제 뭐 기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자라든가 소설가 이름 구보시 1일이라든가 태평천하라든가 이런 소설들이 전부 다 초점 화자를 쓰고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하여 쓰는 소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걸 이제 시점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문체 나와요. 자, 문체는 소설의 3요소니까 소설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 아니라 구성 문체 주제잖아. 구성 문체 주제고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거든요. 이게 문체인데 자, 문체에서는 그 밑에 있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진짜 중요하겠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우리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직접 제시, 간접 제시를 한 30개 뽑아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건 이제 말로 설명해봤자 이제 안 되니까 한 30개 섞어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감이 오겠지. 이제 애들이 어느 것에 틀리냐? 대화는 당연히 알아. 근데 이게 묘사인지 서술인지가 헷갈리는 거야. 나는 서술인 줄 알았는데 묘사라고 그러고 나는 묘사인 줄 알았더니 서술이라고 그러고 막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직접 제시에서 묘사와 서술 구별하는 거를 근데 말로는 이렇게밖에 설명 못 드려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막상 판단하려고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막 엄청 많이 써줬었잖아. 간접 제시, 직접 제시 막 완장에다가. 근데 그렇게 막 다 써주셔도 우리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안 써준 걸 갖고 내가 판단해보는 거지. 간접 제시, 직접 제시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느낌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다음 주에 제가 한 30개를 갖고 한번 판단해보기 연습을 할게요. 자, 일단 직접 제시는 뭐라고 하냐면 서술이라고도 하고요. 설명이라고도 해요. 자, 직접 제시는 이렇게 레벨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설적으로 그러니까 설명만 해주는 거. 이것도 이제 직접 제시에 해당되죠. 자, 그다음에 요약할 수도 있어요. 요약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 춘향이 엄마가 뭐 이렇게 했던 얘기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말해. 다만 뭐라지 못하지. 뭐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걔 인생이 막 10년 인생인데 그걸 딱 줄여가지고 한 5줄로 말해. 뭐 이런 것들도 다 요약적 제시, 직접 제시에 들어가죠. 그 다음 우리가 춘향전 공부할 때 봤던 편집자들 논평. 얘네들도 이제 되는데 서술자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술자는 원래 그 등장인물들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서술자가 지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밑을 딱 쳐놓고 이거 누구 생각이야? 그럼 춘향이? 아니야. 몽룡이야? 아니야. 그럼 누구야? 서술자 생각이야. 이게 편집자의 논평이야. 서술자가 자기가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쓸 때가 있어요. 이것도 직접 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제시인데 극적 제시라고 가로열고 돼 있는데 이때 극은 클라이막스가 아니다. 이런 거 알고 있지? 이때 극은 뭐다? 드라마다. 극적 제시가 그러면 막 위기, 절정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때 극적 제시라는 건 그냥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행동이나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분되는 건데 이론은 이렇고 실제는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이제 연습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율격, 여부, 문장의 길이 정도 있는데 요즘은 우유체, 강관체, 건조체, 화류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위에 4개 정도의 단어는 구별하실 수 있는데요. 운문은 운율이 있는 문체다 그래서 산문이지만 운율이 있을 때가 있잖아. 판소리계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율문체다. 우리 이제 2학년에 가면 흥보 가라는 걸 배우거든요. 판소리 사설 이런 것들은 다 운문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문. 그 다음 간결은 짧은 문장을 말하는 거고 마녀는 긴 문장을 말하는 거다. 요거는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숙제가 나오죠. 쭈루루 숙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소설도 진짜 읽으세요. 문제만 풀지 말고 조금이라도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알지?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드라마 50부작 드라마가 있다. 그 중에 내가 3회분을 봤어. 3회. 앞에 하나도 안 보고 3회를 봤는데 시험 문제가 27회가 나온 거야. 그럼 3회를 본 아이하고 하나도 안 본 아이하고 27회를 풀 때 누가 더 이해도가 높을까? 3회 보내가 훨씬 나아. 그게 조금이어도 그걸 보내가 나아. 그리고 이게 줄거리를 외우는 거랑 다르거든. 내가 직접 읽은 거는 잔상이 남아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거 짧게 읽는 거여도 제목 보시고 내용 보시고 이렇게 직접 읽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잘 공부해줘. 자, 그 다음 이제 넘기셔서 장면 보겠습니다. 장면. 이 장면은 아까 해버렸기 때문에 별게 없어요. 장면이라는 것은 여기 쪽수로 어디냐면 42쪽. 장면은 문학에서 하나의 정경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따라서부터 보시면 인물이 달라지거나 그래서 장면 끊어주는 거야. 근데 진짜로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유대종 씨도 안 한대잖아요. 유대종 지금 그래서 이투스를 오래간만에 이투스가 대선 마이맨을 한번 끊고 유대종 문학 풀컬이라고 타볼까? 왜 그 애들 말이 유대종의 그 댓글 보면 유대종의 그 문학이 그렇게 재밌대.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나도 너희들한테 좀 흉내를 내잖아. 유대종 건 사실 안 들어봤거든. 이제 막 김동호, 강민철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거의 풀컬이를 한 2년 전까지는 어떤 강사 하나를 정해갖고 다 들어보는 거야. 다. 그래서 김민정 것도 다 들어보고 그래서 이제 듣다 이제 뒤로 해졌는데 유대종을 들어볼까? 유대종이 나는 약간 정신사나워서 안 듣긴 했었는데 나 이번에 미미미 그걸 보니까 좀 들어볼까? 그래서 애들 EBS 보는 유대종 걸 들어야 된다고. EBS 문화. 왜냐면 재밌게 말하는데 그럼 내가 똑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애들한테 들려주는 거. 그럼 애들이 좀 재밌어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유대종도 안 한다니까 너희들도 되는 사람들은 안 하셔도 돼요. 밑줄 안 긋는 질도 좋지. 근데 밑줄 긋는 게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겸손하게 그으면서 풀자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적 배경을 포함해서 공간적 배경이 달라지는 거. 근데 대부분 고전소설에서는 뭐 시간적 배경이 달라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순서대로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달라지면 끊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끊어서 읽고 이 부분에서 뭘 얘기했나? 이 부분에서 뭘 얘기했나?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고전소설을 한 10편만 읽어도 확 좋아져, 실력이. 그래서 고전시설은 우리가 이제 이거 10번 할 거잖아, 모의고사 푸는 거. 그것만 하셔도 나중에 고전소설을 고전소설 왜 틀려요?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장면 끊어읽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 자, 다른 거 설명할 거 없어요. 자, 넘기시고. 자, 시간적 배경도 역시 설명할 건 없습니다. 좋아라. 시간적 배경 뭐 설명할 게 있어?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뭐 상황적 배경, 뭐 별거 없네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빈칸이나 이따가 한번 채워보시면 끝. 자, 공간적 배경도 뭐가 할 게 있겠어. 여기서 할 거 없어요. 굳이 간다면 여기 이제 44쪽에 그 또 열심히 머리띠하고 있는 여자애가 하는 말 있잖아. 아까 그 초점화자처럼 고시가에서 공간적 배경으로 자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뭐 요거 나와 있어. 자연의 의미. 자연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시가에 나오는 자연은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플러스야. 이건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자연은 역경도 안 줘. 그냥 플러스야. 예, 가고 싶거나 아니면 가 있거나. 가고 싶은 애들은 이상향이고 가 있는 애는 거기서 뭐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고전문학에 자연이 나온다. 고전 시가에서 자연이 나오면 두 가지야. 이 자연이 있는데 농민들한테 가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양반들이 쓴 작품에서는 자연이면 하나씩 가고 싶거나
나는 벼슬에 있어. 나는 벼슬하고 있지만 가고 싶어. 그렇거나 아니면 가 있거나. 요거지. 가고 싶거나 가 있거나인데 가고 싶으면 이거는 뭐야? 이상향이야. 그런데 이미 가 있으면 얘 정서가 뭐가 되는 거야? 만족하는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까지 예외가 없어요. 고정문화는. 고정문화 어차피 새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만족감을 주는 문학에서 이렇게 플러스 정서가 별로 없잖아. 그리움 뭐 또 뭐야 그리움도 마이너스잖아. 그리움 뭐 지금 현재 없으니까 그리운 거잖아. 대부분이 다 그리운 건데. 근데 만족감을 나타낸 정서는 얘가 좀 것 같아. 뭔가 다 불만족스러워. 의지적 아닌 그리움이잖아. 우리 시 봐봐. 지금까지 공부한 시를 봐봐. 주된 정서를 다 모아보면 그리움 아니면 의지지. 그럼 그리움 아니면 의지면 봐. 그리움은 주로 뭘 그리워하게? 현재는 없어. 과거에 걔가 있었거든? 그리운 거야. 이게 그리움이지. 자, 의지는 뭐야, 의지? 현재는 없어. 미래에 있을 거거든, 내 생각에. 자, 그래서 의지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현재 다 맨날 마이너스야. 우리가 보는 모든 문학들은 이래저래 막 마이너스거든? 근데 플러스일 때가 있어. 걔가 자연에 있으면 돼. 자연에 있을 때는 플러스. 그런 게 재밌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볼게요. 사회 시대적 배경. 자, 사회 시대적 배경에서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 1960년대 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는 뭘 보여준다? 두 가지 기억해 주자면서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 산업화는 1960년대부터 시작돼요. 모두 했지 역사 시간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안 했어? 했지 이거 5개년 사회야 이번에 거기.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산업화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제 경제가 발달을 했지만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경제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건 뭐였다? 인간 소외 현상. 또 아니면 이게 뭐였다? 빈부격차. 요거를 주로 다룬다. 이런 걸 배경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너무 자주 해서 우리가 했을 수도 있는데 새로운 친구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면 자, 우리 현대문학에 있어서는 봄이 3번 있다 얘기했지. 봄이 3번 뭐지? 이 사회 시대적 배경에서 제일 도움되는 건 이거 2개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가르치면서 이거 2개만 기억하면 돼. 자, 우리나라 현대문학에서 봄은 3번 온다. 3번의 봄, 3번의 겨울. 얘는 아직 못 외우셨으면 반드시 외우세요. 자, 3번의 봄. 언제가 봄일까? 우리 현대사에서. 광복, 그치, 광복. 그 다음에 또 봄이 뭘까? 우리는 지금 봄일까, 겨울일까? 민주화. 그 다음에 이 느낌으로 가면 봄이 또 뭘까? 풍림? 이었어. 그래서 현대시를 이렇게 읽다가 봄을 막 그리워해. 얘를 반영론적 관점으로 볼 때는 결국 이 3개 중에 걸려. 이 3개 중에 걸리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는 겨울이 일제강점기면 이제 일제시대 때 쓰여진 시다. 그럼 얘가 봄을 노래하고 있다. 그럼 이 봄은 당연히 광복인 거지. 자, 그럼 여기는 뭘까? 겨울, 민주화, 독재.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애들한테 그랬거든. 야, 2개의 봄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봄만 오면 돼 이랬거든. 내가 아니었어. 봄이 오지 않았어. 봄이 온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봄만 오면 된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우리가 이제 걔네 누구지? 저희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사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던 때가 있었잖아.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막 이렇게 평양 가서 막 음악회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이게 뒤에 그 애들 막 노래 부르고 하는 뒷면에 붙어있던 그 화면에 뭐가 써있냐면 봄은 온다였어. 걔네 거기다 봄은 온다라고 써놨거든? 야, 확인해봐. 진짜 아니야. 근데 봄이 왜 봄이냐. 이걸 의미하는 거지. 봄은 온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현대사의 봄은 3번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분단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이것만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난 좀 불안해 죽겠어 지금. 매일 기도한다니까.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건 박근혜 때도 안 했어.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되겠지. 그러면서 난 별로 이렇게 탈국가적이어가지고 그냥 뭘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건 특히 제일 무서운 건 그거잖아. 그 전쟁을 할 수도 있다.
그래갖고 진짜 너무 무서워. 군대가 있는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잖아. 우리 아들의 친구들이 많이 군대에 가 있거든. 그 엄마들이 모일 거 아니야, 엄마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도 다 군대 늦게 보내기 잘했다. 우리 아들은 내가 게을러가지고 군대 아직도 안 갔는데 군대 안 가기 잘했다고 막. 지금 가 있거든. 뭐 다들 떨고 있어. 지금 전쟁 나면 어떡해. 엄마들이 진짜 불안해하네. 그 중에 한 엄마가 여기 그 법원읍에 있는 그 기갑부대인가 뭔가 거기에 진짜 애가 있었던 거야. 올해 갔어. 올해 4월인가 5월에 갔어 군대를. 그런데 걔가 밤새고 탱크에서 잤다잖아 그날 밤에 12월 3일 날. 그래서 엄마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 그 법원읍 기갑부대 대령인가 누군가가 그 뭐 롯데리아 모임에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애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나 봐. 그리고 그 엄마가 막, 이제 나도 이제 내가 뭐 괜찮아? 뭐 아들은 잘, 뭐 저기 불안했겠다? 뭐 이러고 했더니, 에이씨,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러더니 문자가 딱 왔어. 아니, 애가 새벽 5시까지 탱크에서 잤다는, 탱크 잔 게 아니고 대기.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냐고. 막. 근데 애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 차라리, 야, 비상계엄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니네 대기를 해. 이랬으면 괜찮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대기. 애가 밤새 혼자 탱크 안에서 이렇게. 이제 22살짜리인가 1살짜리 애가 무슨 생각을 했겠냐. 얼마나 무서웠겠어. 왜 대기지?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러지? 전쟁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애가 막 완전 초조불안해가지고 그랬다가 얘가 이제 그런 외박인가 나왔대.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좀 웃기긴 한데 얘가 이제 외박을 나왔대. 그래서 친구들 만났어. 근데 비상 12월 3일 지나고 그러더니 끝나고 나왔는데 애가 친구가 진탕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이제 잤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애가 막 벌벌벌 떨면서 엄마 핸드폰이 안 돼. 뭐 이러는 거야. 엄마 핸드폰이 안 돼. 근데 어젯밤에도 누가 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엄마 핸드폰이 안 돼. 이거 어떻게 막 이러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배터리가 다 됐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는 봤잖아. 근데 애가 이게 쇼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공포에 떨어.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애가 밤새 얼마나 공포에 떨었으면 핸드폰이 안 되는데 이성이 많이 됐어. 엄마 핸드폰이 안 돼. 우리 같으면 아이씨 방전된다 보다 이 생각을 먼저 하잖아. 내가 이렇게 벌벌 떨더래. 그래서 엄마가 막 격분을 하면서 민주화가 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좀 심각한 게 같아.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걱정되긴 해. 얘도. 왜냐면 요번에 작년에 올해 우리 사회탐방인가? 그 일본 애들. 그거 좀 열받지 않냐? 사회탐방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거? 근데 그랬대잖아. 한국이 그거 괜찮아하겠냐고. 우리가 좋대. 우리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 다른 나라들은 한국이 있는데 한국이 그 우리나라 징용이 많이 끌려가서 당한 거잖아.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기서 개죽음을 당했는데.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괜찮겠냐 그래도 우리가 나서갖고 괜찮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 아직 다 봄이 안 온 것 같아. 너희들이 힘 좀 내라. 힘 좀 써가지고 이제 봄이 다 와야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박두진의 시도 봄이 오잖아요. 고온보를 가진. 그때 이제 그 봄은 뭐였을까? 근데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이 일제강점기가 아니다. 해방 이후에 쓴 거야. 그럼 뭐였을까? 진정한 광복이 아니다.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 고운 사람이라는 게 사실상은 통일을 의미하는 그런 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꼭 기억합니다. 진짜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현실과 비현실이 나옵니다. 현실과 비현실은 뭐예요? 되게 쉬워. 별 내용 없죠? 현실이 아니다. 다른 말로 현실을 뛰어넘는다, 초현실 뭐 이런 내용이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진짜 이상한 소설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비현실. 현실은 그냥 읽으시면 되고. 누가 어떤 애가 그랬대. 무슨 수학을 미적분을 공부하면 수투를 공부하면서 그랬다는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얘기 니들은 좀 아냐? 수투를 하면서 그랬대. 수투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자꾸 이해가 안 되는데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는 그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냐? 이러고 물었더니 자기가 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맨날 하던 말이 그 말이었대. 너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상황은 내가 양자역학 지문을 읽을 때 문제는 읽을 수 있는데 양자역학이 이해 안 되는 거 똑같은 건가? 그랬지. 니네 양자역학이 이해가 되니?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나의 미지의 세계가 그거거든. 양자역학. 아니 제시문에 자주 나오니까 왜 나오는 거야? 내 독서 지문에 나오는데 문제는 풀겠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가능하지?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날 좀 이해시켜주면 참 고난이겠지. 그거 같냐고 했더니 막 그렇다고 막 그랬어. 근데 난 이 소설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그 비현실의 그 최인호의 타인의 방. 이거 되게 이상해. 읽어볼게. 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뜬다. 굉장히 짧네요. 짧은 건 간결하죠. 벽이 출렁거린다. 중요한 건 어둠 속에서야.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어. 그랬더니 벽이 막 출렁거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인다. 방 벽면 전기 다림이 꽂는 소켓의 두 구멍 사이에서 소리도 나요. 소리가 들려온다. 친구요, 귀를 좀 대봐요. 내 비밀을 들려줄게. 벽에서 그 소켓 구멍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는 그의 오른쪽 귀에 소켓을 밀착한다. 전기로 그럴 텐데. 그의 귀가 전기 금속 부품처럼 소켓의 좁은 구멍에 접촉된다. 그러자 그의 온몸이 고급 전기 난로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해. 전기가 넘어왔어. 그의 몸에 스파크가 일고 그는 온몸에 충만한 빛을 느낀다. 잘 들어요. 소켓이 속삭인다. 마치 트랜지스터 이어폰을 꽂은 것처럼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만 사근거린다. 오늘 밤 중대한 후퇴다가 있을 거예요. 겁나지 않으세요? 이 지금 소켓에서 들려오는 소리야. 자, 그는 소켓에서 귀를 뗀다. 그리고 맹렬한 기세로 다시 스위치를 올린다. 스위치 올렸어. 자, 그럼 어떻게? 불이 들어오고 방이 환해지겠지. 불이 들어오면 이 모든 술렁임에 이미 도료처럼 벽면에 밀착하고 모든 것은 치사하게도 시치미를 떼고 있다. 우리도 불을 끄면 이런 게 될 수도 있어. 자, 그는 불을 켠 채 화장대로 다가간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키가 크고 낮은 모든 화장품을 열어 검사한다. 그러나 그가 들여다보는 물건은 본래 예사의 물건은 이제 더 이상 아니지. 그것은 이미 어제의 물건이 아니었다. 왜? 불을 끄면 얘네들도 움직이니까. 되게 현실적이지 않지. 이런 게 비현실적이라고. 네, 타인의 방은 이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면은 타인의 방은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와. 뭘 기억해 두면 타인의 방은 불을 끄면 물건들이 막 돌아다니고 불을 켜면 원래 모습 때 깜찍하게 시침을 딱 하고 있는 거 물건들이. 뭐 이렇구나 라는 거를 하나쯤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제목을 봤는데 타인의 방이야? 얘네들 딱 이 느낌이지. 이러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수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두시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뒷면에 보시면 이제 딱 숙제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가 숙제냐? 55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아, 55가 아니었어. 세상에 53쪽이네. 53쪽까지 숙제 잘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 수업이 올해 마지막 수업. 이제 나 이제 내일 수업이 없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수업이고, 너희들은 내일 학원 가니? 안 가? 올해 마지막 수업 혹시 이거 끝나고 또 학원 가니? 올해 마지막 수업? 와, 우리 되게 의미 있다. 24년 마지막 수업을 같이 했네. 자, 아무튼 올해도 고생하셨는데 내년은 더 고생해야 되는 날이긴 하지만 내년 1년 잘 보내시고 나면 요번에 애들 막 바다로 놀러 가고 그랬다니까. 맞아, 오늘 애들이 에버랜드 간다는 낭소리 흐르고 있었는데 내가 그거 방에 내일이야? 내가 이거 빨리 어머님들한테 다 일러갖고 못 가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일이구나. 오늘 밤에 작업해. 아니, 작업은 안 하긴 했어. 뭐 가지지 말지. 근데 애들이 막 놀러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년 이맘때 놀러 갈 수 있어. 자, 잘 내신들 잘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합시다. 자, 그럼 수고하셨어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면 너희들이 새해 복을 많이 받으면 나도 받아. 알지?